인공지능이라는 툴을 쓰면서 이게 내가 어떤 질문하면 어떤 답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핑퐁 티키타카를 하면서 인간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게 되는 거죠. 이 방향은 내가 미처 생각 못했던 건데 하면서 나의 어떤 영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제 전문가가 인공지능을 떠서 활용하면 기본 알고 있는 도메인 놀리지가 많기 때문에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고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교육자도 많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질문하는 그 노력을 하고 뭐 당연한 것에 익숙해지지 말고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내가 이제 잘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익숙하지 않은 것도 테스트 해보고.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오늘도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그 최근에 Fast Mover라는 따끈따끈한 책을 냈는데요.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출판사는 인플루엔셜이고 이 Fast Mover라는 책의 저자이신 김재엽 홍익대 미대 산업디자인과 전임 교수로 계시고요. 네이버 서치,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에 검색 설계 총괄 디렉터로 계십니다. 디렉터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네, 디렉터라고 해주시면 네. 됩니다. 이분 보니까 경력이 일단 뉴욕의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나오셨고, 왕립예술학교에서 디자인 인터랙션 석사학위를 받으셨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공지능 어시스턴트 코타나의 음성 인터페이스를 설계했고, 그 다음에 노키아와 삼성전자에서는 첨단 기술과 사용자 니즈의 접점을 찾아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셨답니다. 김재욱 교수님 모시고 이 AI 시대를 어떻게 헤쳐갈 수 있는지 좀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의 부제를 보니까 AI 시대 150% 성과를 만드는 사람들의 비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AI 시대에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좀 성과를 올리고 더 뭐 사회에서 존재감 있는 인재로 이제 인정받을 수 있을까에 관해서 좀 쓰실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뭐 자잘한 테크닉을 쓰신 것 같진 않고 큰 틀에 이제 어떤 그 AI 시대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인식과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뭐 이 책을 왜 준비하고 쓰셨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AI와 인간의 그 어떤 대립 구조를 만드는 시대는 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원래 이 책을 썼을 때 이제 가제가 모두의 인공지능 약간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좀 도구로 사용해서 조금 더 편리한 뭐 삶이라던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을 얻고자 하는 부분이 좀 가장 컸고요. 또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여러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죠. 음악도 아까 얘기하셨고, 뭐 이미지는 뭐 물론이거니와 글도 많이 이렇게 생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수많은 결과물 중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판단을 해서 인간이 그거를 이걸로 결정할 거야라는 것 같은 거죠. 그러려면 이제 결과물을 만드는 방법보다는 결과물을 판단하는 그 과정과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시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좀 경험담을 또 담고 또 사례들을 조금 이렇게 모으다 보니 이런 이제 패스트 무버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책으로는 처음 쓰신 건가요? 혹시? 저는 처음 썼어요. 네. 첫 경험이 어떠세요? 네,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저 역시 클라우드라는 AI 도구를 많이 사용하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책 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일단 제가 이제 가장 쉽게 한 거는 이제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저의 백그라운드 이런 얘기를 쓰고 있고 하면서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문장과 이제 어떤 부분들을 정했을 때 교정이라던가 혹은 이제 제가 글을 전문으로 쓰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데 뭐 조사라던가 말의 흐름 뭐 이게 장황하지 않은지 약간 이런 거가 걱정이 될 때 조금 장황하지 않게 해줘 뭐라던가 아니면 간결하게 해줘 라는 이제 명령어를 써서 튜닝이라 그러죠. 그런 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쓰신 원고를 다시 던져주고 그렇죠. 네, 그걸 그런 스타일로 다시 한번 조금 뭐 교정해줘 또는 에디팅해줘 이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클라우드를 쓴 이유는 챗GPT보다 문장력이라던가 표현력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요? 네네, 한번 써보시면 느끼실 건데. 저는 이게 약간 아직 좀 지진아 같은 게 챗GPT밖에 안 쓰거든요. 아니 물론 뭐 재미로 뭐 소라나 그 음악 AI 그게 뭐죠? 쓰는가요? 예. 뭐 그런 걸 재미삼아 좀 해본 적은 있는데 뭐 제가 그래서 주로 쓰는 건 챗GPT밖에 안 써봐서. 네, 챗GPT도 너무 훌륭하죠. 챗GPT 하나만 잘 써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죠. 네. 챕트 내용별로 보니까 이렇게 조금 뭐 그냥
내용이 확 와닿는데요. 그냥 챕터별로 이렇게 주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걸 중심으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패스트 무버라고 제목을 결정한 이유가 우리가 보통 퍼스트 무버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리고 뭐 패스트 팔로워 뭐 이런 식의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패스트 무버라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좀 의식적으로 쓰신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쓰신 건가요? 그렇죠. 약간 그런 중간에 어떤 그 스페이스를 생각하면서 쓴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패스트 무버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지금 뭐 2022년에 저희 GPT 나오고 나서도 지금 계속해서 뭐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나는 뭘 배워야 돼? 뒤처진 거 아닐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 사이에서 조금 빠르게 유연하게 좀 대처하는 능력을 조금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의미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짓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 책 보면 인공지능 시대에 나도 적응할 수 있다.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네. 이제 어떤 그 적응하는 방법의 어떤 그런 요소라기보다 네. 그런 경험과 시점을 통해서 이제 본인들한테는 그 본인들에게 인사이트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AI 하니까 뭐 물론 지금 그걸 되게 반갑게 뭐 생각하고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또 한편으로는 AI 시대가 되면 막 일자리가 사라진다던데부터 뭐 심지어는 이 터미네이트에 나왔던 뭐 스카이넷, 네. 스카이넷 같은 게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뭐 같은 그 두려움의 정서까지도 사실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일단 책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한테는 이 AI가 어떤 식으로 와닿는 건가요? 이 책의 주제하고도 연결돼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저에게는 일단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좋은 툴로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툴이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고 줄 것이다. 그게 이제 굉장히 더 크게 각자의 도메인에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속도가 이제 무섭게 발달하고 뭐 특이점이 오고 뭐 인간이 이제 더 이상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잃게 된다거나 이제 그런 수준까지 온다면 좀 위험한 상황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맹목적으로 낙관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이게 가져온 기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 기회가 악용될 수 있는 부분도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AI를 통제해야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댑트해서 이제 적용하고 그 적응하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어떻게 확장하는 건가요? 예전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창의성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자질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즘 뭐 그 인공지능 그 뭐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보면 얘네들이 창의성까지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는데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창의성과 아직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창의성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창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창의성을 인간에게 전달 준다라는 개념보다 창의성은 늘 인간의 소유물이라는 거의 전제 아래 인공지능이라는 툴을 쓰면서 이게 내가 어떤 질문하면 어떤 답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핑퐁, 티키타카를 하면서 인간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게 되는 거죠. 제가 뭐 예를 들면 미드저니로 어떤 디자인을 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어떤 결과물을 받아요. 몇 개를 받았는데 이거는 내가 의도한 거랑은 다른데 나쁘지 않은데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라는 하나의 어떤 클루나 방향성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제 뭐 프롬프트를 씁니다. 이건데 조금 더 크게 해줘. 아니면 조금 다른 스타일로 변형해줘라는 튜닝을 하면서 애초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글도 마찬가지고 글도 이제 기획서를 작성해줘. 그러면 A, B, C입니다라고 얘기해줬는데 C는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니야. 근데 얘가 어떤 추론으로 이렇게 한 걸 보고 인간이 그걸 보고 이 방향은 내가 미처 생각 못했던 건데 하면서 나의 어떤 영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AI 시대에는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이게 질문하는 능력 그리고 이걸 조금 더 한 차원 높게 이렇게 토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동의합니다. 네. 그게 창의성의 일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질문을 그냥 남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련의 뻔한 대답의 질문보다 내가 고민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한두 번 더 생각한 거에 대한 질문은 좀 다르잖아요. 굉장히 정교할 수 있고 날카로울 수 있는 부분, 그게 이제 결국엔 창의력과 또 판단력에 다 이제 같이 통용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챗GPT를 제가 써봐도 예를 들어서 뭘 알아봐줘, 정리해줘, 뭐 이렇게 하면 쭉 이제 답을 주는데 거기서 추가로 내가 더 알고 싶은 내용들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그 후속 답변의 질이 달라지는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챗GPT 또는 뭐 다른 이제 뭐 AI 서비스를 이용하든 그 사람이 사실은 갖고 있는 자질만큼 사실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더 좋은 결과물을 뽑아내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사실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저희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전문가 전문가 얘기를 하다 보면 나는 A 쪽의 비전문가인데 생성형 AI를 써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만 A 쪽의 전문가보다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만큼에 대한 도메인 놀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인공지능을 써도 이 정도 선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제 전문가가 인공지능을 떠서 활용하면 기본 알고 있는 도메인 놀리지가 많기 때문에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고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 본질이 중요하고 나의 도메인 놀리지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AI는 이거 자체가 뭔가 대체되는 어떤 영역이라기보다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영역에서 추가로 더해주는 어떤 혹은 도움을 주는 영역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그거를 좀 이용하자. 뭐 이런 방향에 가깝습니다. 뭐 나중에는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하여튼 아주 다방면에 유식한 비서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만 사실 활용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의 능력을 더 확장할 수도 있고 우리의 또 시간을 세이브해주면서 되게 업무를 효율하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긴 하는데. 네. 두 번째 장에서 critical thinking,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질문도 이렇게 잘해야 된다. 그럼 그 질문을 잘하려면 그냥 뭐 이게 뭐예요라고 질문하는 것보다 네. 이게 왜 뭐 어떻게 작동하는데부터 시작해서 디테일하게 질문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려면은 좀 비판적이고 이런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맥락으로 그 장을 쓴 거고 이제 거기에 뭐 예들이 좀 나오죠. 뭐 디자인적인 예시가 좀 대부분이긴 하지만 네.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이제 이 책의 68페이지에 좀 눈길을 끄는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사하라 사막의 무한한 자원인 태양열과 모래를 활용한 솔라 신터 프로젝트. 네. 이게 크리티컬 띵킹하고 어떻게 접목이 돼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 건가요? 네, 이 솔라신터라는 프로젝트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3D 프린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D 프린터라고 생각하면 보통 우리가 3D 프린터를 생각하면 3D 프린터를 어떻게 만들 거야? 어떤 뭐 거기에 도자기 재료를 넣을 거야? 아니면 플라스틱 재질을 넣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야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디자이너 마크 카이저 같은 친구는 이제 매트리얼에 고민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지속 가능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한 거예요. 이게 계속 플라스틱이어야 할까? 다른 어떤 재질이어야 할까 하다가 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엉뚱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막에 모래가 있으니 이 모래를 이용하면 어떤 다른 재질을 만드는 3D 프린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막으로 호련이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3D 프린팅을 만드는 그 구조를 똑같이 재현해서 그 모래를 녹여서 그러니까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그걸 돋보기 원리 그 원리를 이용해서 갖고 있던 모래를 녹이면서 모래 녹인 거가 다시 재료로서 프로덕이 되는 거죠.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런 그 오브젝트가 얼마나 그 물건으로서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 어떤 그 과정과 그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쉽게 그냥 햇빛은 내려치고 거긴 모래가 있고 뭐 이런 간단한 그 자연의 원리 속에서 어떤 질문을 통해서 찾아낸 어떤 창의적인 발상인 거죠. 그래서 크리티컬 띵킹이라는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에서 질문을 던지고 비판이 이제 비난이랑은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딥하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예는 이제 그런 식의 프로젝트가 제 머릿속에 기억이 너무 남아서 예로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정말 문제가 뭔지를 잘 규정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사실 제일 필요한 능력이 비판적인 사고 능력인 것 같네요. 그죠? 네. 이런 능력이 AI 시대에도 계속 유효하고 중요한 거죠. 그렇게 생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얘기해 주신 대로 크리티컬 띵킹은 그냥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에요. 네. AI 시대가 생겼으니까 갑자기 이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사실 저희 디자인, UX 디자인 프로세스 상에서도 그 지금 사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거 문제 정의를 하고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왜 불편한가? 왜 여기서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디지털 서비스에서도 디자이너들이 많이 고민하는 어떤 그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이제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AI가 이제 앞으로는 더 어떤 능력을 대신해서 해줄 텐데 네. 그러려면 우리는 그런 능력이 더 필요로 해야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든 거죠. 네. 그리고 이 책의 69페이지 보니까 전통적 가구 제작의 틀을 깨고 새로운 결합 방식을 제시한 스레드 래핑 머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조금 엉뚱한 발상의 예로 제가 넣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가구를 제작함에 있어서 못과 망치, 볼트, 너트 같은 걸로 사용하면 그냥 접합 부위를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요. 뭐 찍고 뭐 본드를 붙이거나. 네네. 근데 이제 이 당연한 방법을 좀 피해서 새로운 어떤 방법을 만들고 싶은 어떤 그 탐구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접착이라는 그 과정을 실과 그 실로 묶는데 필요한 풀이 같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보고 있는 그 머신은 솜사탕 기계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탕을 넣으면은 이렇게 실이 만들어지잖아요. 설탕 실이. 그게 나무를 하면 이렇게 커지듯이 나무를 하면 이제 그게 돌아가면서 실이랑 풀이 이렇게 쏴져가지고 이렇게 같이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했던 정갈한 의자와는 다른 형태가 나오지만 그 다른 형태가 또 새로운 창작의 어떤 하나의 스타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기존에 있는 방식을 다르게 해결하려는 탐구하는 능력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지금 한국 교육에서 잘 길러질 수 있나요? 어렵죠. 저희는 정답을 요구하는 교육이 조금 우선시 되다 보니까 정답이 아니지만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의미 부여하는 프로세스가 조금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사실 뭐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별로 키우는 과정이 없었던 것 같고 네. 저도 뭐 사실은 중고 대학교 때도 사실 토론 수업 거의 없었는데 교수가 말하면 뭐 거기에 별로 반론을 제기하지도 못했고 반론 제기하면 그 다음 학점 잘 못 맞을까 봐 네. 쫄아야 되고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아니 그렇지는 저희 때는 않는데. 그랬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예 뭐 외우고 풀고 뭐 그것만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걱정이 되는 게 AI 시대에 한국에서 교육을 받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AI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나? 또 성공할 수 있나? 이 생각이 사실 좀 들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제가 되게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고민을 사실 얘기해 주신 거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이제 막 이 책에도 막 저술을 했어요.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해놨지만 사실 이제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 문제에 정확하게 봉착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딱 정답에 가까운 교육에 이제 딱 마무리를 져서 대학으로 좋은 대학 그래야 좋은 대학을 가니까 좋은 대학으로 온단 말이죠. 근데 그 대학에서부터는 그 새로운 프로세스가 몸에 배이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각각 과마다 다르겠지만 디자인 전공 같은 경우는 충분히 탐구하고 토론하고 서로의 작품을 크리틱하고 하는 이런 시간이 충분히 보장이 됩니다. 됨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해요. 안 익숙한 거죠. 네, 익숙하지 않고 교수님이 정답을 이렇게 위에다가 살짝 찍어주기를 바라죠. 그러면 그걸 보고 막 달려가는 건 잘하는데 요 찍는 걸 탁 없애고 이렇게 촥 펼쳐놔서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어. 자유롭게 가세요. 그러면 이제 그 자유로움에 너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죠. 그래서 교육자도 많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방식으로 가르쳤던 게 용이했다면 지금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좀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같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잘 못 받았는데 그러면 이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지금이라도 일상에서 기를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질문하는 그 노력을 하고 뭐 당연한 것에 익숙해지지 말고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내가 이제 잘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익숙하지 않은 것도 테스트 해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비전 프로 같은 거가 새로 나왔으면 가서 한번 애플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걸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냥 그게 무거워 뭐 인터페이스적으로 효과가 약해 뭐 불편해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게 왜 애플이 시작을 했고 또 이게 앞으로 가져올 방향성이라던가 공간 인터페이스가 생기고 공간 비디오 공간적으로 어떤 오브젝트를 보고 컨텐츠를 보게 된다면 뭐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바뀔까 같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런 훈련이 쉽지 않고 이제 뭐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각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